백만장자가 거지 여성에게 3만 원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녀가 2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의 무덤 앞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더 많이 접하고 싶다면 구독하기를 클릭하세요. 사랑의 불운을 10년이나 피할 수 있습니다. 김 가문의 저택이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었고 어두운 창문들이 그 가을 아침의 회색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김준호는 자신의 개인 서재에서 은퇴 액자에 담긴 사진 한 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갈색 머리에 초록색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고 그녀의 눈부신 미소가 시간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23년이 지났구나, 미영아. 김준호가 목이 메어 중얼거렸습니다. 너 없이 23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픔은 첫날처럼 생생하구나. 58세의 김준호는 사업적 성공의 전형이었습니다. 그의 부동산 제국은 전 아시아에 걸쳐 있었고 다각화된 투자로 날마다 증가하는 막대한 재산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과 부의 외관 뒤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에 잠식된 채 망가진 한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박미영은 둘 다 35세였을 때 비극적인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김준호는 일에 몰두했고 그의 고통을 제국을 움직이는 연료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언제나처럼 깊고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김준호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아침처럼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상복은 그의 제2의 피부가 되었고 그의 존재를 정의하는 상실의 지속적인 상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택을 나와 매일 하던 도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과였고 내면의 폭풍 속에서 약간의 평화를 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지만 김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슬로모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그를 집어삼키는 우울함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번화한 거리 모퉁이에 한 젊은 여성이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른 옷과 절망적인 표정이 그녀를 둘러싼 고급 상점들의 호화로움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광경의 무언가가 김준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마도 여성의 눈에 담긴 절망이었을 수도 있고 아이의 조용한 울음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은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아이에게 먹일 것을 좀 사고 싶어요. 그녀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먹지 않고 아이에게만 먹였어요. 김준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지갑에서 고액권 지폐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그가 그것을 건넸을 때 여성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받으세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과 아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세요.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고 감사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김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여성과 아이를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멀어지면서 이상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가 짊어진 고통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여성을 돕는 것이 그를 둘러싼 고통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흔들며 김준호는 계속해서 묘지로 향했습니다. 23년 동안 매일 그랬듯이 그는 박미영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묘비의 하얀 대리석이 아침 햇살 아래 빛났고 금색 글씨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새겨진 글자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또 하루를 너 없이 보내는구나, 내 사랑. 그가 속삭였습니다. 너 없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 또 하루를 보내는구나. 그는 늘 그랬듯이 거기에 몇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의 하루에 대해, 그의 생각들에 대해, 그가 여전히 느끼는 공허함에 대해 미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오랫동안 딱딱한 바닥에 있었던 그의 무릎이 불평했습니다. 내일 봐, 내 사랑.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에 입을 맞추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묘비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준호는 그 아침에 도왔던 여성과 아이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짧은 만남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를 둘러싼 어둠 속의 작은 빛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김준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그는 박미영이 그에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초록색 눈이 무언가가 곧 변할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다른 빛으로 밝아왔습니다. 김준호는 불안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고 박미영과의 꿈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옷을 입었지만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마치 그의 정체된 존재의 물밑에서 조류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택을 나와 평소처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필연적으로 묘지로 향했고 지난 23년 동안 매일 그랬듯이 말입니다. 익숙한 길이 그의 앞에 펼쳐졌고 거리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이 아침 바람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김준호는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박미영의 무덤 근처에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그는 아내의 무덤을 찾는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고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그의 내면에서 커져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갈색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파도처럼 흘러내린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여성이 그의 존재를 느끼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김준호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눈, 그것은 수년 동안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던 바로 그 초록색 눈이었습니다. 박미영의 눈. 여성이 천천히 일어섰고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희망. 김준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습니다. 김 선생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한 걸음 다가왔고 그녀의 손이 긴장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제 이름은 수연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김준호는 세상이 그의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그녀는 미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그녀의 무덤을 방문한 거지? 넌 누구니? 그가 마침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모든 용기를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영의 딸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딸이에요. 김준호에게 그 말은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미영의 딸,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녀를 갖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김준호가 이제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과 나는 결코 아이를 갖지 않았어. 수연이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요, 김 선생님. 당신과 미영 씨는 아이를 갖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그녀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저를 낳았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저를 입양 보냈죠. 김준호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근처의 묘비에 기대어 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미영이 딸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녀는 결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실할 수 있지? 그가 감정에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가 있어요. 그녀가 말하며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녀는 목에서 작은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김준호는 즉시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미영에게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선물했던 목걸이였습니다.
미영 씨가 이것을 제게 남겼어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요. 저는 여기 오는데, 그녀를 찾는데, 당신 둘 다를 찾는데 용기를 내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었고 거기에는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 미소 짓는 미영의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수연보다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녀는 결코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수연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편지에서 그녀는 두려웠다고 설명했어요. 당신이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면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대요. 하지만 그녀는 또한 당신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을 후회했다고 했어요. 그게 그녀의 가장 큰 후회였대요. 김준호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3년간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이제 이것, 그가 미영과의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만큼 크고 충격적인 비밀. 나는 시간이 필요해. 그가 마침내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아.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몇 주 동안 도시에 있을 거예요. 여기 제 전화번호예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녀는 작은 카드를 건네고 희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마지막 눈길을 보낸 뒤 떠났습니다. 김준호를 미영의 무덤 앞에 홀로 남겨두고 김준호는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숨겨진 비밀에 대한 고통, 이 새로운 현실에 대한 혼란,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무언가의 불꽃, 희망. 그가 마침내 떠나기 위해 일어섰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미영의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할 이야기가 많구나. 내 사랑, 그가 속삭였습니다. 정리할 것이 많아. 그리고 23년 만에 처음으로 김준호는 애도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묘지를 떠났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과거와 마주해야 했으며 아마도 미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며칠은 김준호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는 저택에 틀어박혀 모든 회의와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새롭게 발견한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미영의 이미지와 이 새로운 현실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수시간을 보내며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추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미영의 비밀에 대해 그에게 경고했을 수 있는 단서나 징후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의 비밀을 잘 지켰고 그것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어느 오후 그가 그들의 첫 몇 년 함께한 시간의 사진 앨범을 수없이 되풀이해 보고 있을 때 김준호는 특정한 사진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해변에서 찍은 미영의 사진이었고 그녀의 얼굴은 여름 햇살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에는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림자, 그것이 그녀의 비밀의 무게였을까요?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수연이 남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후에 그녀가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수연의 목소리는 놀랍고 희망에 찬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용하지 않아 쉰 듯했습니다. 나는 더 알고 싶어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도시 중심가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준호가 먼저 도착해서 구석에 있는 한적한 테이블을 골랐습니다. 수연이 들어왔을 때 그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을 알았기에 그녀에게서 미영의 특징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둘 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김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6살 때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생모를 찾는데 몇 년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미영이 남긴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편지에서 미영이 그녀의 출생과 입양의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낳을 때 아주 어렸어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겨우 18살이었죠. 그녀는 혼자였고
두려웠어요. 저를 입양 보내는 것이 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었대요. 김준호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젊은 미영을 위해 아팠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통, 그녀의 두려움을 상상했고 그녀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이해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코 당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김준호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서 그녀는 여러 번 그러고 싶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대요. 그것이 그녀의 삶에, 당신과의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고 또한 제가 그녀를 거부할까봐 두려웠대요. 김준호는 눈을 감았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결코 이것 때문에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서 그녀는 당신을 믿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했어요. 그녀는 당신이 이해할 거라고, 그녀를 여전히 사랑할 거라고 믿었대요.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나 봐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김준호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의 인생은 어땠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그의 사랑하는 미영의 딸인 이 여성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제 양부모님은 제가 20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혼자였죠. 열심히 일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어려웠어요. 김준호는 갑자기 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던 여성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돈을 주었던 그 여성.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당신이었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아이와 함께 당신이었어요. 수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 민호예요. 3살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우리를 버렸어요. 저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에는 김준호는 가슴이 더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의 딸, 그의 손자가 거리에서 살며 굶주리고 있었다니. 이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더 일찍 나를 찾지 않았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초록색 눈, 미영의 눈, 애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지 않을까봐, 저를 거부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묘지에서 당신을 봤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김준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민호도 나는 이제 당신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당신들을 돌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수연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의 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김준호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수년간 느껴왔던 공허함이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목적, 사랑. 하지만 그는 또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젖힐 두려움, 상처받을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영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했던 이 비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의 기억을 배반할 것 같은 두려움. 카페를 나왔을 때 김준호는 수연을 바라보며 그녀에게서 미영의 딸뿐만 아니라 역경에 맞서 싸워온 강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을. 나와 함께 살자.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과 민호. 저택은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 그리고 내 손자를 알고 싶어.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건 받아들이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영이 원했을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수연이 민호와 함께 다음 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나는 것을 보면서 김준호는 압도적인 감정들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희망, 고통, 사랑. 하지만 2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또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려 한다는 감각.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채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수연과 민호가 저택으로 이사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집 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날 밤 수연과 민호를 위해 방을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수년간 사용되지 않은 가구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어린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정확히 10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준호는 문을 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곳에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 옆에는 작은 가방이 있었고 그녀의 팔에는 검은 머리에 호기심 어린 눈을 가진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민호, 그의 손자. 안녕하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일찍 온 건 아니죠?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아니, 딱 좋아. 들어오세요. 수연이 들어오는 동안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아이가 그의 나이답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에게 할아버지가 없다고 했어요. 수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미영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니? 김 선생님은 그녀의 남편이셨어. 내 할아버지시지. 민호는 잠시 이것을 고민하는 듯 보였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아이다운 쉬운 수용력으로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준호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며 그들의 방과 공용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연은 모든 것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민호는 흥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든 구석을 탐험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해요. 수연이 그들의 방에 도착했을 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김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발 수연 씨,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당신을 위해, 민호를 위해, 미영을 위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며칠은 활동과 적응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김준호는 어린아이의 필요사항에 대해 빠르게 배워야 했습니다. 적절한 음식부터 수면 루틴까지 모든 것을. 민호는 김준호를 그의 새로운 놀이친구로 채택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오후 민호가 낮잠을 자는 동안 김준호는 수연이 서재에서 미영의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속 미영의 얼굴 윤곽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저는 항상 제 초록색 눈을 어디서 물려받았는지 궁금했어요. 그녀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김준호는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공원에서 웃고 있는 미영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알았던 가장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의 밝은 면을 보았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녀를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미영의 딸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강하고 용감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민호를 어떻게 키웠는지.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김준호는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성애. 당신에게 감사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 서 있는 동안 미영의 추억들에 둘러싸여 김준호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무언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희망. 그날 밤 수연이 민호를 재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김준호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김준호는
그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미영의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마워 내 사랑,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셔서. 그리고 23년 만에 처음으로 김준호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그의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김가의 저택에서의 삶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혼자 추억 속에서 살던 김준호는 이제 매일 활기찬 일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은 민호의 즐거운 외침으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웃음과 그날의 계획으로 가득 찬 가족 아침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김준호는 곧 할아버지이자 아버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도전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그가 정원에서 민호와 놀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멈추고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말했습니다. 왜 제가 엄마처럼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어요? 김준호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책을 읽고 있던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이 질문에 똑같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글쎄, 민호야,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때때로 가족은 복잡해. 너의 할머니 미영과 나는 네 엄마가 어렸을 때 그녀를 알지 못했단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제 엄마예요. 할아버지들은 자기 아이들을 알아야 하지 않나요? 수연이 다가와 그들 옆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니? 우리 가족은 특별해. 할아버지와 나는 얼마 전에 만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민호는 잠시 이것을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공원에서 새로운 제일 친한 친구를 사귄 것처럼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다운 단순한 논리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셈이지 꼬마야. 때때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놀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김준호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김준호는 수연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연 씨, 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처할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민호는 지금 어리지만 자라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가 다르다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김준호는 부엌 테이블에 앉으며 수연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절대로 민호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당신들은 이제 제 가족이에요. 수연 씨. 당신, 민호. 당신들이 제가 가진 전부예요.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참았던 눈물로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김준호는 감정이 복받쳐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 민호가 받을 자격이 있는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수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영원히 당신에게 의존할 순 없고 민호가 그의 엄마가 강하고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길 원해요. 김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건 제 자신을 위해 해야 해요. 기여하고 싶고 민호를 위해 뭔가를 만들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요. 김준호는 자부심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가 미영에게서 존경했던 것과 같은 결단력을 보았습니다. 알겠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지지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봤나요? 수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회복지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민호와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돕는 거요. 아마도 그것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준호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정말 잘할 거라고 확신해요. 당신은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수연 씨. 감사합니다, 수연이 말했고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당신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고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을 가슴에 느꼈습니다. 항상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그가 확신시켰습니다. 자, 내일 몇몇 대학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수연은 대학 프로그램 조사에 몰두했고 김준호는 민호를 더 많이 돌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어느 오후 수연이 지역대학에서 면접을 보는 동안 김준호와 민호는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 미영은 우리와 함께 여기 없어요? 김준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잔디밭에 앉아 민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네가 볼 수 있듯이 민호야, 그가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미영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셔. 네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떠나셨단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토미 친구의 금붕어처럼요. 하늘나라에서 수영하러 간 그 금붕어요. 김준호는 그 순진한 비교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꼬마야. 하지만 알잖아. 우리가 그녀를 볼 수 없다고 해서 할머니 미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건 아니야. 그녀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민호는 잠시 이것을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우리가 이제 함께 있다는 걸 알고 행복하실까요? 김준호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민호야, 그녀가 매우 행복하실 거라고 확신해. 그날 밤 민호를 재운 후 김준호는 자신의 서재에서 미영의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길 바라요, 내 사랑. 그가 속삭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몇 달이 지나고 김가의 저택에서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수연은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고 대학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김준호는 가족의 즐거움을 재발견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역할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김준호가 사무실에서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전화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중앙병원의 이 박사입니다. 여기 당신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김준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연, 민호? 아니요. 의사가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젊은 어머니에 관한 일입니다. 그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녀가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당신이 한번 길에서 그녀를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김준호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네요, 박사님. 저는 수년간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습니다. 이 박사는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 젊은 여성은 그녀가 수연 씨 아들의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호의 생모라고요. 김준호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여성은 매우 아프고 민호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를 한 번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9분 안에 가겠습니다. 김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수연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민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병원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김준호는 수연과 민호가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 온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는 열쇠를 집어들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그는 운명이 그의 새로 형성된 가족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이든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채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박사가 접수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진지하고 이해심 있어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하며 그를 더 사적인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태입니까? 민호의 어머니 말입니다. 이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불치병을 앓고 있고 글쎄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민호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그토록 절박한 이유입니다. 김준호는 눈을 감고 상황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민호의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수일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의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 증명서, 입양 서류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김준호는 세상이 그의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수연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민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녀를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멈추고 진지하게 김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건대 이 여성이 매우 아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무엇을 결정하든 연민을 가지고 대해주세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은 젊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민호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김 선생님, 그녀가 약하게 말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김준호는 침대로 다가갔고 그의 마음은 이 여성이 그의 가족에게 의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민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지은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이입니다. 저는 민호의 어머니예요. 김준호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요? 그가 겨우 물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지은은 눈을 감았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이럴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제 아들을 봐야 해요. 용서를 구해야 해요. 김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고 그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입양 보냈나요? 지은은 떨리는 숨을 내쉬고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16살이었어요. 민호의 아버지는 그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떠났어요. 부모님은 저를 집에서 내쫓았죠. 저는 혼자였고 두려웠고 돈도 없었어요. 그를 입양 보내는 것이 그에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준호는 귀 기울여 들었고 그의 마음은 이 어린 민호를 위해 그리고 그의 생물학적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민호를 위해 아팠습니다. 그럼 수연은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일에 연관되어 있나요? 지은은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요? 민호를 입양한 여자 말인가요? 저는 그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비공개 입양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이름을 서류에서 봤을 뿐이에요. 김준호는 그의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민호를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지은 씨.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그녀의 친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입양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입양 서류에 서명했어요. 어떻게 그녀가 모를 수가 있죠? 김준호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이 새로운 사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의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고 각자 방금 발견한 것의 크기를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지은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걸 알지만 민호를 볼 수 있을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김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담긴 고통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가 말하려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민호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수연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호는 머리가 빙빙 도는 채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수연과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아이가 사실은 입양아라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호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병원에 있고 죽어가면서 그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택으로 운전하며 김준호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쌓아온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화. 하지만 그는 또한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대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찬 마음으로 김준호는 수연을 마주하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진실을 밝힐 준비를 했습니다. 김준호는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수연을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했고 민호는 카펫 위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단둘이서. 수연은 고개를 들어 김준호의 얼굴에 서린 심각함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하며 일어섰습니다. 민호야, 여기서 놀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그들은 김준호의 서재로 향했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세요. 김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수연 씨, 그가 시작했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민호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거기 있대요. 그녀가 매우 아프고 그를 보고 싶어 한대요. 수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민호의 생물학적 어머니예요. 김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말해야 할 것에 대해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당신조차도 모르고 있던 것이에요. 민호는 입양아예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수연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민호를 낳았어요. 기억나요? 김준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이것이 충격적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병원에 있는 여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출생 증명서, 입양 서류들, 그리고 그녀는 민호를 많이 닮았어요. 수연은 갑자기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꾸며내세요? 아무것도 꾸며내지 않아요, 수연 씨.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맞서야 해요. 수연은 이리저리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은 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해요. 그녀가 주장했습니다. 임신을 기억하고 출산을 기억해요. 김준호는 연민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씨, 혹시 그 기억들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은 없나요?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뭔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들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요. 수연은 멈춰 섰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민호가 태어난 후 오랫동안. 산후 우울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뭐요? 김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수연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인정했습니다. 마치 그 시기가 내 기억 속에서 흐릿해진 것 같아요. 김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이 뭔가 트라우마적인 일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단한 무언가. 수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민호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모든 중요한 면에서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그를 키웠고 사랑했어요. 그것이 어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양하라면 제가 누구죠? 그의 진짜 어머니는 누구죠? 김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의 진짜 어머니예요, 수연 씨. 그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병원에 민호를 낳은 여자가 있어요. 그녀는 매우 아프고 그를 한번 보고 싶어 해요. 수연은 굳어졌습니다. 안 돼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볼 수 없어요. 그녀는 그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당신에게서 민호를 빼앗아가지 않을 거예요. 김준호가 확신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그녀는 죽어가고 있어요, 수연 씨.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민호를 한번 보는 거예요. 수연은 다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오랫동안 서 있었고 밖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놀고 있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마침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수연 씨.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민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수연은 눈물 속에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제게 오게 되었는지, 왜 제가 입양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요. 당신을 담당했던 의사와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민호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수연이 목소리를 약간 떨며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요. 그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요. 모든 답을 얻고 나면 그때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에게 말할지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깨를 펴며. 이 일의 진상을 밝혀내요. 민호를 위해서. 민호를 위해서, 김준호가 반복했고 수연의 힘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김준호와 수연은 오래된 의료 기록과 법정 문서들을 뒤지며 필사적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많은 전화와 방문 끝에 그들은 수연의 소위 임신기간과 민호 출생 이후를 담당했던 의사인 정 박사와의 면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정 박사는 그의 진료실에서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그 사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사님?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제가 민호를 입양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정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이 제게 왔을 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있었어요. 7개월째 아이를 잃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헐떡이며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김준호는 그녀의 다른 손을 꽉 잡아 지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잃은 후 정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위로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한 사회복지사가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입양 보내고 싶어 하는
젊은 어머니의 사례를 가지고 있었죠. 그 아기는 당신의 아이가 태어났어야 할 시기와 거의 같은 때에 태어났습니다. 민호군요.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의 정신 상태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돌볼 아기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양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특히 강한 위기 후 당신이 깨어났을 때 우리는 민호를 당신의 친자식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김준호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 박사가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수연 씨에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기를 잃은 트라우마를 차단했고 민호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결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김준호는 걱정스럽게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민호를 위해서.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이 여성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지은 씨를 만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그녀를 만나게 하고 싶어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준호는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함께 그들이 이루게 된 가족으로서 그것에 맞설 것입니다. 김준호, 수연 그리고 민호가 도착했을 때 병원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음울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상황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매우 아픈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지은의 병실에 들어가기 전 수연은 민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작은 셔츠를 정리하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사랑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러 가는 분은 매우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은 네가 아기였을 때 널 알았어. 알겠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큰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모 같은 분이에요. 수연은 김준호와 시선을 교환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런 셈이지 사랑아. 하지만 그분은 많이 아프셔서 우리가 매우 친절하고 조용히 해야 해. 알겠니? 네, 엄마. 민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힘을 모으기 위해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수연은 일어서서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준호가 병실 문을 열었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민호를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호는 언제나 사교적인 아이답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프세요? 엄마가 아픈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은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곧 기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진정되자 감사의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예요.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겨우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어 조용히 지지를 보냈고 민호는 지은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제 그림 보실래요? 아이가 물었고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를 위해 그렸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았고 그녀의 눈은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가 말했고 꽃처럼 보이는 알록달록한 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다음 1시간 동안 민호는 지은과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좋아하는 장난감들, 유치원 친구들, 그리고 김준호 할아버지가 체스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은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수년 전 입양 보냈던 아이의 모든 말과 몸짓을 마치 갈증을 해소하듯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민호가 피곤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김준호는 그를 병원 카페테리아로 데려가 간식을 먹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연과 지은이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같은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된 두 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마침내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 주셔서, 그를 그렇게 잘 키워주셔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수연은 침대 가까이 다가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를 입양 보낸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받고 있는지 보니 그것이 확실해졌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자신의 눈물도 자유롭게 흘렸습니다. 당신에 대해 항상 그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항상 알게 할 거예요. 지은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김준호와 민호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두 여성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의 모험으로 피곤해진 민호는 조심스럽게 지은의 침대 위로 올라갔고 그녀는 그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지은 이모가 좋아요. 아이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다시 방문해도 돼요? 지은은 수연을 바라보았고 수연은 슬픈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사랑아, 지은이 말하며 민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여기 있을 테니 기다리고 있을게.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지은은 김준호를 자신의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을 돌봐주세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특별해요. 김준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약속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요. 다음 몇 주 동안 그들은 정기적으로 지은을 방문했습니다. 민호는 이 방문을 열심히 기다렸고 항상 새로운 그림이나 이야기를 가져갔습니다. 수연과 지은은 민호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바탕으로 우정을 쌓았고 김준호는 이 시련을 통해 그의 가족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봄의 화창한 오후에 그들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이 밤사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버텼고 마치 민호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슬픈 행사였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지은 이모가 할머니 미영처럼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를 재운 후 수연과 김준호는 저택의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가 지은을 알게 한 것 말이에요. 김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절대적으로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호에게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가족을 주었어요. 그리고 지은에게 마지막 날들의 평화를 주었죠. 그것이 결코 잘못될 리 없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주셔서, 우리를 지지해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요. 김준호는 그녀의 머리에 키스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가족이에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당신, 민호, 당신들은 내게 전부예요. 그들은 그곳에 조용히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끈 길을 생각하고 잃은 것들과 발견한 것들, 드러난 비밀들과 받아들인 진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갈수록 김준호는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미영이 남긴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그에게 선물한 이 새로운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그의 마음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위층 방에서 민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어쩌면 할머니 미영과 지은 이모를 닮은 천사들에 대해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김준호와 수연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아이에 대한 사랑과 불확실하지만 함께 맞설 미래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밤의 고요 속에서
김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진실과 사랑 그리고 수용을 바탕으로 한 시작.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낼 것을 약속하는 시작. 그리고 첫 번째 햇살이 지평선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김준호는 마음을 가득 채우는 확신을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새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에필로그. 사랑의 순환. 그 현관에서의 밤으로부터 5년이 지났고 김가의 저택에서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웃음과 사랑, 그리고 가끔의 도전으로 가득 찬 리듬이었습니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 저택의 정원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색색의 풍선이 나무들을 장식하고 있었고 두 기둥 사이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민호, 10살.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김준호는 바비큐 그릴 앞에 서서 햄버거를 뒤집으며 민호 친구들의 부모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막 마친 수연은 아이들을 위한 게임을 조직하느라 바빴고 민호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보며 행복에 빛나는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키가 크고 마른 10살 소년이 된 민호는 모두의 관심의 중심이었습니다. 지은을 닮은 그의 눈은 선물을 열고 친구들과 나누며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순간 김준호는 수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5년 전에 우리가 여기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민호가 3개의 액자가 놓인 테이블로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영의 사진, 지은의 사진, 그리고 그들 셋, 김준호, 수연, 민호의 최근 해변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소녀는 각 액자를 부드럽게 만지며 잠시 사진들 앞에 멈춰 섰다가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을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미영에게, 지은에게. 그는 많은 아이들이 평생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수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먼 길을 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죠. 김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뛰어와 흥분과 운동으로 상기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케이크 자를 수 있어요? 수연은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사랑아. 다들 모이라고 해볼까? 민호가 친구들을 모으러 뛰어가는 동안 김준호와 수연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파티가 끝난 후에 민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영에 대해, 지은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에 대해. 그들은 민호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고 느꼈고 그의 기원에 대한 아름답고 복잡한 이야기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민호가 마지막 선물을 열고 난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순간의 심각함을 느끼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수연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게 말해줘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우리 가족의 이야기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김준호와 수연은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미영의 죽음에 대해, 수연의 고통에 대해, 지은의 사랑이 어떻게 그녀의 아기를 입양 보내게 했는지, 그리고 운명이 어떻게 그들 모두를 함께 모았는지에 대해.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의 큰 눈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게는 절 사랑하는 4명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수연 엄마, 지은 엄마, 김준호 할아버지, 그리고 미영 할머니. 수연과 김준호는 민호의 결론의 단순함과 지혜에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수연이 말하며 그를 안았습니다. 너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널 사랑하는 4명의 부모가 있어. 민호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김준호는 웃으며 포옹에 합류했습니다. 그래, 꼬마야. 우리 모두가 정말 운이 좋은 거지. 그날 밤 김준호가 잠들기 전 집을 한 바퀴 도는 평소의 습관을 따르며 그는 여전히 그의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는 미영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내 사랑. 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그가 불을 끄면서 김준호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인생은 그들에게 많은 우여곡절을 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아름다운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사랑과 진실, 그리고 수용으로 하나가 된 가족. 그들의 방에서 수연과 민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김준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함께 미래를 맞설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항상 그래야 했던 것처럼